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시트로엥 C 엘리제입니다. 이 차는 제가 이스탄불 공항에서 열흘 동안 빌린 차고요. 현재까지 약 3,000km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시트로엥 C 엘리제의 시작은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2년에 등펑 PSA가 엘리제란 차를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제의 시작은 중국 전용 모델인 거죠. 엘리제는 2008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차명이 현재 이름인 C 엘리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단종이 되면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죠. 2012년에 출시된 현행 모델 C 엘리제는 기존의 C 엘리제와 좀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용 모델이었는데 이 신형 C 엘리제는 중국 이외의 시장도 겨냥을 해서 개발된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엘리제나 C 엘리제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공개가 됐는데 이 신형 C 엘리제는 파리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생산도 중국 우한과 스페인 비고 두 곳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중국 판매용 모델은 우한에서 그대로 생산을 하고요. 그 외 지역의 판매 모델은 스페인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플랫폼은 PF1을 공유를 하고요. 그러니까 EMP1에 비하면은 좀 한 세대 전에 플랫폼이라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 플랫폼이 1998년부터 쓰였죠. C 엘리제는 2016년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는데 편의 장비 등이 강화된 게 특징이고 100마력에 1.5L 디젤 엔진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가 100마력 1.5 디젤 사양이고요. 터키 홈페이지 보면 C 엘리제는 이 1.5 디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트림은 필과 샤인 두 가지고요. 이 차는 필 트림입니다. 보통 저가형 또는 브릭스용으로 나온 차들은 외장 디자인에서도 좀 티가 나는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서유럽 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최신의 시트로엥 차들과 비교해보면 외장 디자인이 뭔가 좀 엉성하죠. 근데 이게 부분 변경이 되면서 또는 신형이 글로벌 프로젝트로 다시 태어나면서 외장 디자인이 예뻐진 거고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딱 전형적인 중국차였죠. 특히 초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푸캉이라는 차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기존의 엘리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택시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요. 전면의 그릴은 최근에 시트로엥이 그렇듯이 좌우로 쭉 이어진 모습인데 이게 전폭을 좀 넓게 보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쪽에서 보면은 실제보다 차가 좀 좁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외장 디자인에서 굴곡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교를 그렇게 많이 안 부린 또는 디테일이 많이 없어서 뭔가 생산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참고로 없을 것 같지만 주간등도 적용이 돼 있고요. C 엘리제는 서브 컴팩트급에 해당이 되는데 뭔가 서브 컴팩트와 컴팩트의 대략 그 정도 중간 사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반떼와 비교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은데 통상적인 서브 컴팩트보다는 조금 더 크고 그래요. 아반떼와 비교해보면은 전고를 제외한 모든 사이즈가 다 작고요. 그리고 이 차 사이즈 대비해서 전고는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차가 좀 붕 떠 보이죠. C 엘리제는 푸조 301과 형제차인데 앞에서는 좀 차별화가 많이 되는데 뒷모습은 301과 꽤 흡사한 모습입니다. 트렁크에는 따로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는 없고요. C 엘리제 레터링 하나만 붙어 있죠.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컨티 프리미엄 컨택트 5, 사이즈는 195에 55와 16입니다. 이 차가 편의 장비가 굉장히 좀 없는 사양이고 특히 렌터카인 걸 감안을 하면은 타이어는 또 이상하게 좋은 게 껴 있습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가 280이니까 이 차 급이나 또는 엔진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뭔가 타이어를 잘못 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렌터카 회사가 뭘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간결한데 이 차의 전체 패키징을 생각을 하면은 실내 디자인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외장보다는 오히려 실내 디자인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성 또는 이 차가 편의 장비가 굉장히 부족한 걸 생각을 하면은 내장재가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요. 물론 대부분은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이 쓰였고요. 예를 들어서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이 굉장히 좀 단단합니다. 대시보드는 앞쪽으로 좀 쭉 뻗어 있는 평탄한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크기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요 대시보드도 꽤 넓은 편입니다. 송풍구는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이 차가 여러 가지로 좀 빠진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통 차는 요 가운데 있는 송풍구는 이렇게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다이얼이 양쪽에 하나씩 있잖아요. 이 차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반 좌석에 손잡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가장 낮은 트림 기준으로 보면은 최대한 뺄 수 있는 건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키 이그니션에도 여기 조명이 없어요. 요즘에 이렇게 조명이 여기에 없는 차가 굉장히 드문데 이 차는 조명이 없어갖고 밤에 키 돌리려면 좀 헤매야 됩니다. 이 차는 가장 낮은 트림이라 모니터가 없고요. 이렇게 작은 액정만 있습니다. 인치를 알 수 없는 크기의 액정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와 온도, 그러니까 웬만한 정보는 다 표시가 돼요. 뭔가 되게 허접해 보이지만 그래서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시계도 나오고요. 여기서 트립 컴퓨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선택이 안 되고 요 세 가지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트립 컴퓨터고
워닝 로우로 들어가면은 노펄트 나오죠. 그러니까 펄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기존에 연결했던 사람 이름이 나오는군요. 무슨 후세인도 있네요. 그리고 가장 끝 메뉴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타이어 인플레이션, 요거 아주 기초적인 TPMS군요. 근데 이 차가 저 차 받았을 때 타이어 공기압이 한 22, 23밖에 안 됐거든요. 그 아이나비 기준으로. 근데 왜 경고음이 안 울렸을까?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서 파킹 어시스턴스. 이게 놀랍게도 후진할 때 그 경고등이 있어요. 경고 그 센서가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차로는 보기 드물게 CD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CD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메뉴 버튼이고,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 오디오 버튼을 좀 찾아보기 힘들죠. 이건 이제 선곡과 그 메뉴 이런 거 이동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공지장치가 있는데, 이 디자인을 보면은 이게 2010년대에 나온 게 아니라 90년대에 나온 차 같죠. 예를 들어서 J2 아반떼가 공지장치가 이렇습니다. 이게 보기에도 되게 구리지만 조작했을 때의 조작감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되게 뻑뻑하고요. 이게 뭔가 돌릴 때 은근 또 힘이 들어가요. 참고로 이 차 에어컨은 있고요. 여기 에어컨 버튼이죠. 에어컨 나옵니다.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온도잖아요. 이걸로 좀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또 굉장히 뜨거워요. 따뜻한 게 아니라 거의 뜨거운 수준. 공조장치의 외기내기는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는 이 방식인데,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거죠. 진짜 저는 J2 아반떼 이후로 이렇게 외기내기로 바꾸는 거를 못 본 것 같은데, 이 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좀 졸리거나 공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내기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외기로 바꿔주면 되고요. 놀랍게도 이 차는 뒷유리 열선이 있습니다. 열선 같은 거 없을 것 같은데 뒷유리 열선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돼요. 이 아래쪽에는 윈도우 버튼이 있는데, 또 요즘 차량도 굉장히 보기 드물게 윈도우 버튼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더욱 놀랍게도 유리가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아닙니다. 보통 아무리 후진차라고 해도 적어도 최소한 운전석에 내리는 거는 원터치로 해주는 게 진짜 최소한의 양심인데, 이 차는 운전석도 이거 원터치가 아닙니다. 이거 다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는 놀랍게도 또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걸 누르잖아요. 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뒷유리가 안 열려요. 이게 안전장치죠. 또 이런 안전장치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컵홀더이긴 한데 뭔가 좀 되게 크기가 좀 애매한, 그래서 따로 날개도 없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놓기가 좀 그렇습니다. 변속기는 수동 6단인데 이게 얼핏 보면은 자동 같죠. 저 처음에 자동으로 잘못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수동입니다. 많은 유럽 차들이 그렇듯이 R은 이렇게 밑에 올리고, 옛날에 대우차 그랬잖아요. 옆으로 져서 올리면은 후진으로 들어가고요. 글로우 박스를 보면은 시트로행 차의 특징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깊습니다. 보통 푸조 시트로행이 글로우 박스가 안쪽으로 굉장히 깊잖아요. 이 차도 굉장히 깊어서 끝이 잘 안 보입니다. 보통 센터 콘솔 박스가 있는 자리는 이렇게 좀 비어 있고요. 여기에 USB 단자와 C볼트가 있는데, 이 USB 단자는 그 예전에 그 푸조차들이 좀 굉장히 USB가 되게 늦었거든요. 충전이. 이 차도 그래요. 충전이 굉장히 늦습니다. 여기다 핸드폰 충전하면은.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고요. 이 뒤쪽에는 컵홀더가 있는데, 앞쪽에 컵홀더가 하나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2열을 위한 게 아닌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쓸 수도 있는데, 운전하다가 여기다 컵 넣으려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팔에 동선이 안 나와요. 그리고 독일 차들의 그 스모커스 패키지처럼 이 차도 이렇게 이동식 잿더리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차 크기 대비해서 좀 큰 편이고요. 보통 PSA가 차 크기 대비해서 운전대가 좀 작은 편인데, 이 차는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뭔가 안 어울리게 하단이 살짝 깎인 디커 스타일인데, 디커 스타일 중에서 가장 밋밋하네요. 심지어 운전대 스포크에는 버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 뒤에 오디오 그 레버가 있어서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너무 허전해 보이네요. 또 안 어울리게 이 에어백이 있는 이 커버 있잖아요. 여긴 또 되게 부드러워요. 참고로 운전자가 가장 많이 손이 닿는 이 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최근에 타본 차 중에서 이 운전대 림이 이게 가장 단단한 차가 아닌가. 산타페 CM만큼 단단합니다. 그 차가 운전대가 되게 단단한데 그거만큼 단단해요. 심지어 땀나면은 미끄럽기까지 합니다. 계기판은 굉장히 썰렁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좀 멋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의 원형도 그냥 동그란 원형이 아니라 가장자리가 이렇게 곡선을 줬잖아요. 그래서 뭔가 멋이 있진 않고요. 그래도 아주 성의가 없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죠. 상단에는 작은 액정이 있는데 저기에는 저 연료계가 고정적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차 저 수온계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적정 온도에 올랐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긴 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주행거리와 크루즈 컨트롤, 이 차는 수동인데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요즘에는 유럽의 수동차들 보면은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있어서 그게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닌데 이 차가 굉장히 저사양인데 또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건 좀 신기하긴 하죠. 이거는 리미터고요. 참고로 이 경고등은 3일 전부터 들어왔는데 그냥 타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렌터카에서 물어보니까 정기점검이라고 잘 타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 차가 놀랍게도 사이드미러 조절이 전동입니다. 양쪽 모두 전동이고요. 이거 ESC, 이 차 ESC 있어요. 그리고 ISG 온오프, 트렁크, 그리고 헤드램프도 위아래로 각도 조절이 돼요. 참고로 터키가 좀 평균적으로 헤드램프의 각도가 높은 편인데 이 차도 이제 가장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LED 매트릭스가 안 부러울 정도로 그 도로 표지판이 되게 환하게 잘 비칩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하기가 되게 편해요. 시트 조절은 당연히 수동이고요. 등받이 각도도 저 레버로 조절을 하는데 저게 그 단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갖고 좀 예민하신 분들은 각도 조절에 자세 잡기가 좀 애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트가 크기가 약간 좀 작은 느낌이긴 한데 좀 몸과 딱 맞는 그런 착자감이고 실내 전체 구성에서 보면은 시트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시트의 직물은 굉장히 좀 푸석푸석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직물 시트로는 굉장히 좀 드물게 여기가 좀 이렇게 많이 울어 있죠. 저는 보통 가죽 시트가 이렇게 우는 건 좀 많이 봤어도 직물이 이 정도로 이렇게 우는 거는 좀 처음 봤네요. 그리고 보통 차들은 저렇게 센터 콘솔 박스가 없으면 최소한 그 시트 옆에다가 팔걸이 하나 놔주잖아요. 저는 저 팔걸이도 없습니다. 윈도우 버튼이 센터페시에 있기 때문에 이 도어 트림이 더욱더 허전하죠. 저게 있어도 허전할 것 같은데 저거마저 없으니까 진짜 허전합니다. 참고로 이 위에 있는 도어 포켓은 되게 작고요. 또 여기는 굉장히 또 커요. 갈수록 좁아지고요. 이 안쪽으로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물건이 잘 안 나와요. 이 차의 티어옥은 차 크기 대비해서 실내 공간이 넓은 건데 2열에 타보면은 무릎과 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아반떼보다 짧은데 무릎 공간의 크기는 더 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왔을 때와 달리 2열에 타면은 생각보다 편하고요. 등받이 각도도 아주 너무 그렇게 서 있는 편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이게 신발 넣으면은 이렇게 상하로 또는 좌우로 공간에 여유가 있죠. 근데 이 시트 밑바닥에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는 이게 빔이 있어갖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발가락이 아프네요. 발가락이 아파. 그리고 앞바퀴 굴림치고는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온 편이고요. 뒤에서 보니까 진짜 이 컵홀더의 위치는 진짜 애매하네요. 1열에서도 불편하고 2열에서도 불편하고 또는 뭐 둘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윈도우 버튼 여기 있고요. 트렁크는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는 버튼이나 이 키의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요만큼 열려요. 사실상 전동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트렁크가 용량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2열만 넓은 게 아니라 이 차가 트렁크도 넓어요. 트렁크 용량이 506리터니까 이게 시각적으로도 넓지만 실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가방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가고도 좌우에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좀 깊고요. 저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갖고 저기에 이제 뭐가 떼굴떼굴 떨어지면은 좀 죽기가 힘들어요. 참고로 이 차는 뭔가 최소한의 그런 방음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에 걸쳐서. 왜냐하면 트렁크 닫는 소리 들어보면은 이렇게 땡 하고 이렇게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본 트렁크 중에서 가장 그 원초적인 소리고요. 놀랍게도 이 소리가 트렁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 양쪽에 문 있잖아요. 문에서 닫을 때도 그런 소리가 납니다. 예, 요즘에 나오는 차는 보통 브레이크나 또는 수동은 클러치 페달, 브레이크 페달 이렇게 밟아야지 시동이 걸리는데 이 차는 저 페달 아무것도 안 밟아도 시동이 걸려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밟아도
시동이 걸리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출력에 비해서 클러치 페달이 약간 좀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엔진 소리는 그냥 딱 4기통 디젤에, 이 차가 주행 중에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공회전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그냥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가 되게 또렷하게 들리죠. 그리고 그 소리에 비해서 생각보다 주행 정차 시 이렇게 진동은 아주 이렇게 많은 편 아니고요. 이 차 사양을 보면은 진동도 정차 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5L 4기통 디젤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터키 시트로엔 홈페이지 보니까 엔진은 이거 하나뿐이고요. 변속기도 이거 6단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클러치 페달이 출력에 비해서 약간 좀 무거운데, 보통 클러치 페달의 무게는 출력과 비례를 하거든요. 출력이 되게 높다 그러면은 클러치 페달도 좀 무거운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렇게 저출력 차들은 클러치 페달이 좀 가벼운데 이 차는 좀 무거워요. 그렇다고 클러치 페달을 교체할 시간이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주행거리가 제가 받았을 때 27,000, 지금은 3만 킬로가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31,000, 그래서 클러치 페달을 뭐 교환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좀 무겁습니다. 주행 중에서 엔진보다는 그래도 변속기가 이게 쏙쏙 들어가는 게 그나마 좀 이렇게 질감이 났네요. 요즘에 이 차가 또 보기엔 이래도 유로6D 배기가스 기준입니다. 최신의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는데, 어쨌든 제가 요즘에 다른 디젤 차들 시승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최신 배기가스 기준 맞추면은 뭔가 그런 차들이 저속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1000, 2000 RPM에서 소리가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저속에서 1단, 2단 이렇게 넘어갈 때 2000rpm 이하 변속하면서 그때 소리가 되게 안 좋아갖고, 진짜 막 되게 좀 갈리는 그런 소리가 나고요. 회전 질감도 좀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시프트하는 거리가 좀 길긴 한데, 이렇게 들어가는 그 느낌 자체는 괜찮아요. 대략 쏙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좀 거리가 길어갖고 약간 좀 이렇게 마을버스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요. 이 차는 세단치고는 키가 약간 높은 편이고, 시트 포지션도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방의 시야는 괜찮고요. 다른 양쪽의 시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시트 포지션이 높고 보닛이 좀 앞으로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저 보닛 앞쪽이 거의 보닛 앞쪽이 아니라 그 보닛은 저 와이퍼 바로 앞쪽 있잖아요. 저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좁은 곳에서 주정차 할 때 약간 좀 이렇게 거리를 가늠하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주행에서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연비가 아니라 승차감 같아요. 승차감. 연비 같은 경우야 1.5 디젤의 수동 조합이니까 뭐 당연히 연비가 좋아야죠. 뭐 그건 그렇게 큰 장점이 아닌데, 여러 가지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아갖고,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엘리제 택시, C 엘리제 말고 택시를 몇 번을 타봤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가면은 택시가 여러 가지 쓰이잖아요. 제타도 있고 아반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엘리제의 그 2열 승차감이 가장 좋더라고요. 좀 약간 좀 차이가 나게. 그래서 그거의 후속 모델인 이거는 당연히 승차감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하루에 최고로 운전을 많이 한 게 한 800km 되는데, 터키가 이스탄불과 사비야 그 사이에서만 노면이 좋고, 밖으로 나가서 국도 가면은 노면이 안 좋아지는데, 그렇게 평균적으로 안 좋은 노면인 걸 감안을 하면은 장거리 운전하고 나서도 그렇게 피로감이 아주 크진 않더라고요. 운전할 때도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은 편이고. 근데 이 차가 그 노면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편차가 되게 커서, 지금 이 정도의 노면에서는 승차감이 괜찮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면이 안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승차감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이 차가 방음이 뭐 거의 하나도 안 됐다시피 하기 때문에, 안 좋은 노면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돌 튀는 소리가 바로 제 귀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외부 소음이 들어옵니다. 저 요즘에 시승하면서 이렇게 방음이 안 된 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 차가
로터스 앨리스랑 뭐 거의 비슷한 컨셉 같아요. 왜냐면은 이 차가 되게 가볍고 진짜 순수한 퓨어 스포츠고 터키 시트로엔 홈페이지 보면은 공차 중량에 가로치고 제가 그 복사해서 번역기 돌려보니까 드라이버 포함 공차 중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무게가 무려 1165kg 밖에 안 돼요. 아니 요즘에 이렇게 가벼운 차가 있다니. 1165kg. 드라이버면 뭐 보통 한 무게를 70kg 뭐 이 정도로 잡잖아요. 그럼 이거 드라이버 빼면은 1.1톤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 뭐 옛날에 저 J2 아반떼 뭐 이런 거랑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가벼운 차죠. 근데 이게 면면을 잘 보면은 이게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지금 실내를 보면은 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이게 더 많이 뺐어요. 제가 트렁크 아까 설명드렸지만 트렁크도 텅 소리 나는데 그거야 뭐 그러다 치지만 이런 문짝도 닫을 때 소리가 트렁크랑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 창문을 이렇게 이 정도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따락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도어 트림이나 여기 안쪽에도 그런 완충제, 방음제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수한 퓨어 스포츠고, 뭐 엔진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로터스 엘리자랑 뭐 거의 비슷한 경량화 컨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는 저 원터치 유리도 아니에요. 운전석이. 이게 아무리 후진차도 운전석은 하향은 원터치를 넣어주는데 제 상식으로 이 차는 이곳까지 빼버렸으니까 야 진짜 뭐 뺄 수 있는 건 다 뺀 게 아닌가. 이쪽에 손잡이도 빼버리고 뭐 그러니까 그럼 뭐 방음제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없고, 이것도 하나밖에 여기 안 넣고 등등 해갖고 이게 굉장히 라이트 웨이트한 경량한 그런 컨셉이고요. 따라서 엔진 출력이 100마력밖에 안 되지만 이게 또 생각보다 잘 나가요. 생각보다 이게 저속에서 막 1단에서 넘어갈 때 보면은 진짜 구리다 싶은데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풀로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잘 나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나간다는 거지 잘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저출력 차들이 그렇듯이 속도가 올라가면은 출력의 한계가 금방 오잖아요. 이 차도 뭐 최고 속도가 제원상 190이긴 한데 190까지 나갈지 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180까지도 굉장히 간신히 간당간당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터키에서 국도나 고속도로 도로 환경 맞춰서 뭐 달리기에는 뭐 크게 부족하지 않고요. 이제 혼자 타는 기준이죠.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연비 운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번 주유하면은 뭐 한 900km 이상은 탈 것 같아요. 천천히 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근데 보통 저출력 차들이 그렇듯이 100km 이하, 뭐 70이나 80에서 톱기어 넣고 천천히 흐름 맞춰 달리면은 그때는 연비가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이 기름 게이지가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근데 뭐 120, 130 이렇게 좀 높은 속도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속도가 좀 빨리 떨어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방금 이제 기름 넣었는데 잔여 가능한 주행거리가 900km가 떴죠. 요거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비교적 운전을 좀 천천히 해서 이렇게 900km가 뜬 거고요. 어쨌든 1.5 디젤과 수동 6단의 조합에 맞게 연비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근데 확실히 저출력 엔진이어서 이렇게 6단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요즘에 다른 차 같았으면은 동일한 상황에서 좀 힘센 차들은 회전수가 한 1500rpm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건데 이 차는 한 거의 20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출력이 낮은 차들은 이제 보통 기어비 세팅을 이렇게 하긴 하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타이어가 또 되게 좋은 거 껴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안 어울리게 또 좋은 타이어를 꼈어요. 제가 이 차 바꿔서 3일 동안은 타이어 공기압 점검 안 하고 그냥 다녔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갖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점검을 해보니까 타이어 공기압이 냉각 기준으로 22, 23, 뭐 뒤에도 23,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공기압을 대략 넉넉하게 35 정도로 맞췄는데, 그렇게 타이어 공기압 높이니까 뭔가 이렇게 차 지상고도 약간 좀 올라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연비도 조금 좋아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승차감은 좀 떨어지고, 확실히 공기압 그 정도 넣으니까 좀 이렇게 좀 통통 튀더라고요. 특히 턱 같은 데서. 근데 터키는 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또 승차감 차이가 근데 아직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아요.
타이어 공기압을 그 정도 차이가 나면은 뭔가 되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더라고요. 이 차는 당연히 ISG도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떨림과 그런 거에 비해서 꺼질 때 되게 깔끔하게 꺼지고요. 그리고 켜질 때도 보니까 이게 차가 주행 중에 진동은 많은데 또 그거 껴실 때 소음은 적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 2단 넘어갈 때 특히 1단이나 2단에서 그 저회전 있잖아요. 그때는 회전 질감이 되게 거칠고요. 사실 뭐 고회전에서도 회전 질감이 안 좋습니다. 이게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3000rpm만 돼도 막 되게 부담스럽고 막 질감이 떨어지는 소리 감각이기 때문에 이제 고회전을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싶죠. 실제로 저단에서는 그렇게 밟아도 오히려 약간 좀 손해가 아닌가. 그러니까 계기판 보면은 레드존이 5000인데 의미가 없어요. 별로. 한 3500rpm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ADAS는 최신의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 수동 변속기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가 또 은근 있거든요. 유럽차 중에서 이 차도 있어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건 별로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닌데 수동에 이 차에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거죠. 아, 이렇게 깡통 사양에 또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ADAS가 있다니 저 되게 감동했어요. 전 처음에 없는 줄 알고 첫날은 그냥 운전했거든요. 뭐 있겠어? 근데 그 있어요. 깜짝 놀랐네. 이게 밑에 이제 그 레버 돌리면은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 크루즈 컨트롤로 세팅을 하고 여기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이 세팅이 됩니다. 이걸로 이렇게 속도를 세팅을 하고요. 한 번 누르면은 1씩 올라가고요. 길게 누르면은 5씩 세팅이 됩니다. 터키의 경우 고속도로나 국도에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간거리 조절이 안 되는 이런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도 은근 쓸모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꿀이에요. 진짜 되게 편해요. 이게 장거리 운전할 때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가속 페달, 보통 이제 수동하면은 클러치 페달 밟기가 힘들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장거리 주행할 때 이렇게 일정하게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 또 은근 일이어갖고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수동이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변속은 안 되고요. 이 단수가 허용하는 그 회전 한계 거기에서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6단으로 좀 천천히 낮은 연수로 100km를 평지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되게 급한 내리막을 만나잖아요. 그럼 100으로 세팅이 안 돼요. 100이 넘어가 버려요. 이번에 아나톨리아 고론을 달리면서 산을 되게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급한 내리막에서 6단으로 한 90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다가 내리막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90이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이게 차간거리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차간거리를 조절은 안 되고요. 그냥 이걸로 이제 속도를 낮춰야죠. 대신에 또 기어도 내가 낮춰야 되고 뭐 이런 수고가 있긴 한데 있는 게 어딥니까? 진짜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갖고 저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라고 느낀 거는 이 차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래서 이번에 터키에서 이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해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궁금했던 차는 아닌데 이런 형태의 차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구나 라는 좀 이렇게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는 다른 나라에서 잘 만나보기가 힘든 그런 차고 이 차가 기본적으로 시작이 중국 시장 전용이고 그리고 신형이 나오면서 다른 지역까지 이제 확대돼서 개발이 된 차인데 근데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가는 서유럽 이쪽에서는 보기가 힘든 차거든요. 위키 같은 거 보니까 나중에 프랑스 이런 데서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를. 그래서 이 차 몰아본 그런 소감은요, 딱 그 브릭스나 개발도상국 이쪽 시장에 맞게 좀 되게 싸게 구성을 해서 개발을 한 차 같아요. 전체적으로 상품 기획이 그냥 최대한 건조하게 그렇게 상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C 엘리자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진 차는 아닌데 좀 유명 브랜드 또는 회사 보면은 이런 형태의 차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트 에게아, 그 에게아도 딱 요 터키나 이런 뭐 중동 이런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을 한 차고요. 현대차인 푸조 301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저가 브랜드 그거와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차들은 보통은 풀모델 체인지를 잘 안 합니다. 하긴 하는데 좀 잘 안 하죠. 이 차도 2012년에 나왔고 2016년에 부분 변경하고 이러면 이제 풀 체인지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아요. 좀 나중에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차의 전신인 중국형 엘리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생산이 된 거고, 심지어 그 차는 그 전에 푸캉이라는 차의 후속이었는데, 푸캉은 또 그 굉장히 오래된 차 시트로엔 ZX 있잖아요. 그거를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굉장히 짭짤한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 지금 보시면은 사양이 되게 저사양이고 가격도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이런 차들 마진을 또 취해야 되기 때문에 딱 그렇게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차 크기에 비해서 이제 실내 공간이 넓은 건데, 저는 2열에 타보고서 약간 놀랐습니다. 2열을 되게 잘 뽑았어요. 뭔가 아반떼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2열이. 실내는 후지지만. 심지어 트렁크도 커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특히 또 디젤이니까 좀 실용적인 그런 차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시트로엔 C 엘리제 1.5 디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